예,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9월 중순이고 9월이 가면 사실은 올해도 4분기만 남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는 8월 말부터 해서 좀 반등이 왔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로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고요. 그 가운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특집 대담으로 또 올해 남은 시장의 변수들 보면서 전략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주식시장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강세장일 때 그렇습니다. 걱정하면서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산적합니다. 이후에 크게 보면 올해 남은 4분기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볼 때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변수라고 보세요? 네, 뭐 4분기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 돌출하지 않았던 뭐 특별한 변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이제 8월 말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불확실성들이 더 짙어지느냐 아니면 그 강도가 다소 좀 옅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문제,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경제 전쟁 문제, 또 뭐 최근에 홍콩의 시 확산 등,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권이 상당히 좀 어떤 갈등이 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연말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쌓여있는 악재만 해도 뭐 켜켜이 있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되죠. 뭐 좀 있는 거라도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은 10월 초에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는 기대감은 있는데 결국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뭐 양치기 소년과 늑대 뭐 이런 거 좀 생각이 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딜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이 생겼다가 다시 또 실망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약간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른바 이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미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그 형태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과연 이 미국의 어떤 그 원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제를 보면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간 이렇게 피해가고 상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의 경제 여건 자체가 부진하긴 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다소 좀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내년도 11월 대선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은 빅딜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처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네. 시진핑은 오히려 이제 내년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고요. 백악관 참모들도 레리 커들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건 50년, 100년 걸리는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소련하고의 긴장에서도 수십 년 걸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바쁩니다. 이제 재선이 있어서 어쨌든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셨고 한일 간의 갈등도 사실 7월부터 문제가 돼서 불거지고 있는데 한일 간의 갈등은 미중 무역 전쟁만큼 장기적으로 또 강도를 높여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우리가 이제 고래 싸움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도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조그만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패권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래 밑에 상어쯤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낫겠네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굴기를 통해서 그동안 그 미국이라던가 선진국들이 주도했던 핵심 IT 경쟁력에 있어서 높아지는 부분들을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좀 눌러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하고 일본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기술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IT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어떤 과거사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도 한국을 바라봤었을 때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일본을 이제 따라잡고 말겠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경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봉합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뭐 미국과 중국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년도에 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양국 다 좀 물러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관련된 테마주들도 최근에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이슈도 계속 끌고 가는 이슈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없네요. 예. 글로벌 통화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미국의 FOMC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 ECB도 사실 유로존도 문제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성장 국면에 있고 ECB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소위 드라기가 물러나고 또 이제 라가르드 총리가 후임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 네. 것들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ECB 회의나 ECB의 통화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네. 방송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저쪽 대기실에서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가 문제다 그러게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서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배려하기보다는 이제 자국 이기주의적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고 예. 그게 또 선거라든가 이런 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서로 키우고 있는 건데 정치가 문제를 키우는 부분들을 통화 정책이 커버해 주는 형태. 이렇게 보면은 현재 구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트럼프는 연준에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유럽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브렉시트로 일컬어지는 이 유로존의 어떤 뭐 분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경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통화 완화에 대한 압박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유럽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안 좋잖아요. 독일 위주로 그렇죠. 2분기 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결국은 뭐 원인은 어땠다 하더라도 이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완화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예치금리 기준으로 마이너스 0.4%를 뭐 마이너스 0.5%로 낮추는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다시 재확대하느냐 이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이 ECB 총재가 이제 11월이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현재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제 차기 총재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새로운 총재가 올 때까지 조금은 정책 여력을 남겨두지 않을까. 너무 많이 써버리면 새로운 총재가 왔었을 때 좀 쓸 정책이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시작 여부 시기는 새로운 총재가 들어오는 뭐 한 11월 뭐 요 정도께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가르드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마리오 드라기가 좋은 의미에서 여우같이 잘하는 분이잖아요. 네네. 슈퍼 마리오라고 하고 사실 유로존에 어려울 때 와서 급한 불을 껐고 이건 네. 이제 유로존의 ECB는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정책을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드라기는 상당히 안정감을 줬는데 뭐 라가르드 총재도 IMF 총재로서 역량을 인정받긴 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좀 불안감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옛날에 네. 제니 옐런 전 총재도 그러게요. 그렇고 버냉키도 그렇고 네. 우리가 루키의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파월도 그랬고요. 옐런도 그렇죠. 그렇고 처음에 소위 뭐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헛발질 몇 번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오해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분도 새롭게 이제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되게 되면 네. 초반에 조금 말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은 이제 ECB보다는 FOMC를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지나고 있는 FOMC에서는 뭐 거의 금리를 0.25%포인트, 25bp 내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더 쉽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예.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들을 지금 통화 정책이 커버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통화 정책을 아무리 완화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원하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 연준의 입장은 뭐냐면 경기가 부진해져서 이거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연준이 앞서가면서 미리미리 뭐 금리를 인하해주고 경기 침체에 대응해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보험성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가 뭐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이렇게 좀 나눠 보게 되면 연준은 여전히 보험성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계속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음 주 우리가 9월 FOMC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도 또 내후년도에 기준금리 전방의 점도표를 이제 얼마만큼 낮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난 6월 점도표가 최근 점도표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잠깐 해줬다가 그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형태의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요번에 좀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쪽에서는 별로 관심은 없고 오히려 후행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정도로 우리가 통화 정책을 현재로서는 세게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연준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긴장 관계도 또 악재이고요. 보면 뭐 잘 듣지 못하던 분이 피터 콘티라는 와튼대 교수가 뭐 파월 의장 해고되면 법적 비용은 스스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트럼프랑 친한 분인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 백악관의 긴장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글로벌 얘기 그 정도 하고 국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위 뭐 아래 공포에 의해서 D의 공포,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얘기까지는 좀 이른가요? 아니면 실제로 네. 좀 우려가 되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국내 경제 상황은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정도로 현재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션이냐,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용어적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수요 측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게 물가 상승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 이 민간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결국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 대부분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지 않고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서두를 만한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이른바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이자율을 뭐 4%, 5%를 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낮아져 버리면 구매력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이 이자율에 대한 부담은 이제 더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최근에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용어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을 차치하고 일단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심리가 더 악화되지 않게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 당국도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디까지 더 금리를 내려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빠르게 예.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실효 하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 기준금리를 낮춰갈 수 있냐. 이제 참고로 지난번 가장 낮았었을 때는 1.25%였습니다. 네. 지금 1.5%니까 우리가 25bp씩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금리 한 번만 더 내리면 역사상 저점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내리면은 이제 1%, 그다음 더 가면 이제 0%대의 기준금리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뭐 펀더멘탈 여건이 되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효 하한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 있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미국도 시간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의 금리가 다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라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방증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해결책이 된다기보다는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많이 가셨을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행군을 하는데 이 친구가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막 비틀거려요. 네. 그러면 옆에서 군장을 좀 이렇게 들어주거나 뭐 무게를 좀 빼주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체력이 저하되면 그거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서 금리 수준도 낮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향후에 금리 수준이 지난번에 기록했던 1.25%를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고 수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사실 미국의 FOM 연준보다도 더 사실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느니 금리 내린다고 주가 그날 뭐 20% 30% 오르나요? 예, 시장에서 참 한계가 있고요. 네. 외환시장 얘기로 좀 다음은 박사님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1,200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안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안 요인이 좀 남아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더군요. 같은 그렇죠. 생각이신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모양적으로 봤었을 때 네. 1,200원, 1,220원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사실 조금은 안정적인 게 좀 뭔가 심리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 국내에서 생산 시설들이 해외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원화의 약세가 저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취약할 때는 이제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환율이 조금 올라가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경제 여건 상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일 환경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또 중요한 키가 환율 조작국 여부인데 최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위안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면서 조금 반사익을 누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극적으로 해서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돌변해 버리면 원화도 좀 딸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탈리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다소 좀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좀 좋아할 수 있죠. 외국인 자금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불과하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체계에 어울리는 정도로 원화는 조금 약세로 어느 정도는 가주는 게 조금 길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사실은 채권이나 금, 소위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한 분들은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렇죠. 주식 주고 있는 분들은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그렇게 갈 것인가? 개략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또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해 주십시오. 예, 뭐 올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분기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채권이 가장 우월한 성과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채권이 주식보다 더 메리트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만 또 이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다시 위험자산 쪽에서 조금은 기회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른바 이제 채권 위주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얻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면 그것들을 오히려 이제 배당주로 조금은 교체하는 것들이 조금 유리해 보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지속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띠에 맞게 뭐 흔히 말하는 국산화주 또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뭐 IT주 뭐 이런 예.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정현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